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고 계신가요?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창업을 계획 중인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창업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권리금입니다. 자영업자들을 울고 웃게 하는 권리금 문제, 오늘 첫 코너에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권리금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고 상인들의 억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입법 전망대에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600만 자영업자. 법률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가 권리금. 하지만 상가 권리금 관련 분쟁이 잦아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권리금이 2억 원이 돼서 주출이 된 거고요. 다 모든 거를 거의 다 바꾸면서 거기다 투자비가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제가 왜 제 돈을 잃어먹어야 됩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권리금을 보호받으며 마음 편히 장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관련 법률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난해 여름 힙합 그룹 리쌍이 건물을 구입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려다가 명도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던 권리금 분쟁. 그리고 올해 4월 역시 세입자를 내보내려다 권리금 분쟁에 휘말렸던 가수 싸이. 이로 인해 상가 권리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권리금이란 무엇이고 왜 이로 인한 피해가 생기는 걸까? 상가 권리금은 기존 가게의 오랜 영업 성과에 대한 대가로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무형의 영업권이자 재산권을 말합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라 상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데요. 실제로 평균 권리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해 서울의 경우 2014년 상반기에는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약 120만 명의 임차인이 평균 2,748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받으며 약 33조 원 수준의 권리금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권리금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피해 규모가 1조 3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는데요. 임차 상인이 영업을 열심히 해서 영업 가치가 올라가면 그 영업 가치는 무형의 가치이지만 이것이 돈으로 환산돼서 권리금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내쫓고 그 권리금을 본인이 취한다던가 하는 약탈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가 되면서 그 열심히 영업을 해서 권리금이 올라가서 이 임차 상인이 이 상가를 다음 사람에게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임대인이 다른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임차인을 내쫓고 임대인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하면서 그 권리금을 본인이 갖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요. 임차 상인들이 이뤄놓는 영업가치 때문에 그 상가가 이미 이제 인기가 많아지고 그 상권도 활발해지니까 내쫓고 본인의 무슨 자녀나 손자 같은 사람이 거기 들어와서 영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임차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빼앗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상가 권리금으로 인한 피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회 역시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는데요. 오랜 논의 끝에 최초로 권리금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상가 권리금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권리금이 존재하죠. 그러나 법에는 그 어딜 뒤져봐도 권리금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상인들이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해왔는데 지난 한 1년 4개월여의 노력 끝에 법으로 권리금이 명문화되고 보호되게 된 것입니다. 권리금의 구성 요소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상인이 열심히 해서 상권을 일궈서 생긴 경우도 있고 또 인테리어 권리금도 있고 바닥이 길거리가 좋아서 생긴 권리금도 있고 건물주가 이것을 편취하려고 한다든지 혹은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그래서 회수할 기회를 갖다 충분히 보장하고 또 여기서 방해할 때는 피해 보상도 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개정법 시행에 따른 변화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영업권 보장이 전 점포로 확대돼 앞으로는 점포 규모와 상관없이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은 5년간 영업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번 개정법의 핵심으로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 점인데요. 정부는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게 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3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으로 금지되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또 신규 임차인에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임대인들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는데요. 임대인들이 권리금 지급 의무를 갖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한 겁니다. 건물주도 몇 가지 정당한 사유를 법이 보장해줬는데, 예를 들면 다른 임차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사정이나 조건인 경우, 그리고 건물주 입장에서도 정말 공익적인 목적으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는 최장 1년 6개월까지는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것을 면제해 줌으로써 건물주에게도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었다.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의무 예외 사유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지급할 여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 또는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입니다.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던 상가 권리금이 법제화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상인들은 이번 법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려 있었던 만큼 보완해 나가야 할 점들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부분들을 짚어보면서 추가 논의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권리금 보호 예외 상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 매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문제는 광장시장, 국제시장 등 전통시장과 동대문, 밀리오레 등 대형 쇼핑몰도 제외 대상이어서 점포 내 입점해 있는 영세 상인들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 점인데요. 이는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건물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임차인끼리 주고받은 권리금을 재건축, 재개발을 앞둔 임대인이 보상해줄 근거가 약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상인들은 이 부분을 특히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 종업원으로 일하던 식당을 인수해 운영하기 시작한 박보연 씨. 전 재산으로 일군 소중한 가게입니다. 이 가게를 계약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1억 5천과 보증금 3천만 원, 1억 8천만 원을 줬고요. 그 전 임차인은 한 1년 7개월인가 장사를 하면서 임대료를 2개월치나 밀려놓고 직원 인건비며 가스비 등등 해갖고 그게 한 5천만 원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8개월 종업원으로 일한 의리 때문에 그 5천만 원을 떠안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권리금이 2억 원이 돼서 주출이 된 거고요. 인테리어가 다 안 좋은 물건들이었어요. 거기다 투자비가 5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들어간 돈이 2억 5천만 원이 된 거죠. 이 가게에 투자할 때 1억 6천만 원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갚아가면서 이제부터 내가 좀 벌어야겠다. 마음을 먹고는 찰나에 2013년 10월 17일 그때가 2년 반 된 시점이거든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건물을 팔았는데
너는 아무래도 내년에 나가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관계자 되신 분하고 새로운 건물주가 저희 가게에 오셔서 우리들은 여기다 재건축을 할 것이니 나가셔야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갔습니다. 조지현 아버지니까. 오래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건물주의 말을 믿고 계약했지만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새로운 건물주는 장사를 방해하기까지 했고 결국 명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저 같은 서민도 마찬가지겠고 절대 소송이랑 하고 싶지 않죠. 처음으로 제가 법원에 갔었던 거고 소송 비용을 준비하고 또 얼마 전에 공탁금까지 준비하고 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나는 왜 죄인처럼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비참한 심경입니다. 그 시행령이 된 그 법은 재건축이나 그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된 부분에서는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부동산이든 건물주는 지금 법은 당신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처럼 나가려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박보연 씨의 사례와 같이 건물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되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전체 권리금 분쟁 사례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해외처럼 장기간의 임차 기간을 보장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경우 퇴거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장기 임대차를 보장해주고 있고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사유로 갑자기 쫓겨나야 될 때는 이분이 그동안 들인 비용이라든지 또 다른 곳에서 장사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퇴거 보상료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현재 재개발인 경우에 딱 4개월의 영업 보상금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막 몇 억씩 초기 투자 비용이 들고 몇 억씩 권리금을 내고 들어갔는데 4개월치 영업 보상금 작으면 몇백만 원 많으면 뭐 1,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게 보상이 되고 또 다른 데 가서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예 외국처럼 장기간의 임대차를 잘 보장해 주거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불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정한 수준의 퇴거 보상료를 지급해 줌으로써 그동안 들였던 막대한 투자비나 권리금도 일부 해소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열심히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재산권이 상반된 가치가 아닌 상생을 위한 가치로 거듭나기 위해 법제화된 권리금 제도가 큰 힘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1981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세입자들의 권리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죠.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02년도에 통과되면서 계약갱신을 갖다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최장 5년까지 지금 보장이 되어 있죠. 이번에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됨으로써 어느 정도는 조금 더 편하게 내가 폭탄 돌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희생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기 상권을 더 키울 수 있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입법 보완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에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실무 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정한 기준 없이 형성되었던 상가권리금의 체계가 잡혀나가게 될 텐데요. 권리금 법제화가 이제 힘찬 첫발을 내디딘 만큼 안심하고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길 바라면서 향후 국회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필요한 보완이 있다면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입법 예고 이모저모 오늘의 법률안. 지난해 9월 뜯지 않은 180여 개의 과자 봉지로 뗏목을 만들어 한강을 건넌 영상이 화제가 되는데요. 그렇게 과대포장이 심한지 몰랐는데 다 합치고 나니까 그걸로 뗏목을 뗄 수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한 봉지를 사도 너무 조그마고 부풀기는 되게 뻥지고 그러긴 하거든요. 애들 과자 사주기가 비싸게 나오니까. 과자 봉지만 이렇게 그냥 커다랗고 내용물은 조금인 것 같아요. 현행법상 과자류의 포장 공간 비율을 20%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부스러짐, 변질 방지를 위한 목적일 경우엔 35% 이하로 하는 등 예외 조항이 많아 과대 포장을 억제하기엔 미흡한 상황.
또한 대부분의 과자류의 공간 비율에 대한 정보가 없어 소비자가 과대 포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2017년까지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제조자가 제품 겉면에 포장 재질과 포장 횟수, 포장 공간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사의 불법 행위 및 보호자, 가족에 의한 강제 입원 등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인권 침해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강제 입원 절차의 악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환자 자의에 의한 입원인 경우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동의 입원 제도를 마련하고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후 필요한 경우에 입원하게 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입원을 하거나 퇴원을 하지 못하는 환자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을 상대로 인신보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의무자 및 시장 등에 의한 입원의 적합성 심사를 위해 각 국립정신병원 내에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쇼핑이 일반화되면서 쇼핑몰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중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인터넷 오픈마켓과 입점 중소상공인 간의 불공정 거래가 만연해 문제인데요. 실제 과도한 광고 수수료 지불 및 일방적인 정산 절차 등의 문제를 겪은 중소상공인의 비율이 8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사이버몰 판매 중개자가 부당한 거래 거절, 사업활동 방해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사이버몰 판매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판매 중개자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테러가 최근 5년간 7만 6천여 건이나 발생했는데요. 단순한 정보 절취를 넘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 기반 시설까지 위협하고 있어 국가 경제와 안보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비한 컨트롤 타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대응 체계 또한 미흡한 상황. 이에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국정원장은 국가안보실장 등과 협의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원 내에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센터를 설치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사이버 테러로 인해 주요 기관의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에 국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기에 예방과 대처가 중요합니다. 일반 국민들도 사이버 공격을 받았거나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하면 자세한 상담은 물론 PC 원격 점검 서비스 등도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시죠. 한부모 가정의 83%가 배우자로부터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이런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양육비 이행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알려드릴게요. 양육비 이행 원스톱 서비스는 한부모를 위해 양육비 상담부터 합의, 소송,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한 번 신청으로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긴급할 경우 최대 9개월간 양육비도 지원합니다. 지난 3월 많은 관심 속에 출범한 양육비 이행관리원. 출범 첫날 3,600건의 상담 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몇 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매일 수백 건의 문의가 이어집니다. 보험도 아빠가 안 보갖고 축소됐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하나 들으려고 하니까 아빠 그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자녀를 둔 조희수 씨는 이혼한 지 1년이 됐지만 전 남편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것은 물론 친권자로서 기본 의무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오시기 전에 그 양육비 관련해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그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제 양육비를 1년 정도 지금 못 받고 있어가지고 알아보기는 되게 많이 알아봤어요. 근데 소송 비용이 되게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데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런 자체가. 오늘 상담 받아보니까 어떠세요? 일단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가지고 또 나중에 또 소송 비용 더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했는데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거 전혀 안 들어간다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서류 다 접수해놓고. 한부모의 가장 큰 고민은 양육과 생계를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 특히 자녀가 어릴 경우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시면 보통 어떤 이유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시던가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일부러 그러니까 주지 않을 이유로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서로 감정상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육비가 실질적으로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지급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상담을 받고 나면 어떤 도움들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을 토대로 협의 성립을 위한 지원이나 법률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지난 3월 문을 연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정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데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출범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2012년도 여성가족부에 의한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를 보면 양육비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경험이 있느냐, 거기에 응답한 비율이 17%에 불과했어요. 그러면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한번 해본 적은 있느냐, 거기에 해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 남짓했고요. 그만큼 양육비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는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라는 것들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양육비 이행을 전담하는 기관이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서비스는 만 19세 이전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을 하면 이후 절차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진행합니다. 상담 후 가장 먼저 협의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유도하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비양육 부모의 소득 조사를 통해 양육비 지급에 관한 소송이나 채권 추심 절차에 들어갑니다. 양육비와 관련해서 과거와 달리 법적으로도 좀 강화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는데 재산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것들을 다 조회를 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할 수 있고, 국세청과 이제 같이 연계해가지고 세금 환급금을 갖다가 다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현장 기동반을 운영해서 그 채무자 집으로 쫓아가서 양육비를 좀 이행할 수 있도록 좀 그 제재 조치를 가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법적으로 비양육자의 재산과 주소지를 파악 후 강제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채권 추심을 통해 5년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지급받은 이가 있습니다. 청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사는 김혜숙 씨인데요. 어머니 이사하셨다면서요? 네. 저번 주에 어렵게 이사를 했어요. 두 자녀와 같이 고시원을 전전하다가 얼마 전 받은 양육비 1,000만 원으로 겨우 마련한 월세집입니다. 이혼하고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5년 전 3월 달에 가가지고 법원에서 지정을 해준 거예요. 다음 4월 달부터 이제 양육비 그러니까 한 명당 뭐 40만 원씩 해가지고 80만 원 해갖고 지정을 했는데, 그때부터 뭐 전화 안 되고 전화가 다른 번호로 바뀌어버리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시댁에 가서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게 앞에서 장사도 하고 한 달 수입이 이제 월세 겨우 낼 정도? 생활이 힘든데 소송을 통해서라도 좀 양육비를 받을 생각을 전혀 안 하셨어요? 그게 뭐 소송한다고 된다는 것도 보장도 없고 10만 원, 20만 원도 아깝고 막 그러게 한데 미루다가 이제 5년이 된 거죠. 전 남편이 어디 사는지도 몰랐다가 양육비 이행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소재를 파악해 받은 돈은 겨우 1,000만 원. 하지만 앞으로 양육비 이행 약속을 받아냈는데요. 처음엔 진짜 믿지 않고 서류만 제출해보자 하고 했는데 애들 뭐 미성년자 끝날 때까지 받아주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못 받은 것도 받아줄 수 있다고 그래서 1,000만 원 저번 주에 받고 그리고 다음 달부터 다달이 50만 원씩 그렇게 해줘가지고 감사하죠. 제가 혼자 하려고 그러면은 금전적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직접 제가 발로 막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았어요. 이뿐만 아니라 생활고로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심의기구를 거쳐 긴급 지원 서비스도 시행하는데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한부모가 정말 자녀가 위태로운 상태에 있거나 긴급한 상태에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월 20만 원씩 6개월 기본 최장 9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서비스는 무엇보다 국가가 부모의 양육 책임을 돕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힘들게 사시는 분들 한 번쯤은 해보면은 즐거운 날이 있을 거라고 믿으시고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양육비 지급은 자녀를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은 또 한 번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양육비 이행 서비스를 한 번 신청해두면 자녀가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양육비 지급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접수 가능하니까요.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법률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ant to hear from you. It's not that